4월 임시국회가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틀 동안 연쇄회동을 가졌는데 5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오늘 새벽 15시간의 조사 끝에 귀가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조현민 전 전무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일단 경찰에 출석했던 장면을 좀 보시죠. 그 대답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좀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한번 일단 보고 나서 다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분리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시에 혐의 부인하시고 밀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명희 사장 갑질 행각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셨나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현재 총수 일과 사퇴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 나올 때 모습은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왜 어제 모습을 보여드렸냐면 저 대답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뭘 죄송했다는 거냐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보여드린 건데 일단 최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6차례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언급하다가 아니다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을 피하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하는 건 뭐 권리이긴 한데 이게 다시 이제 경찰 수사 받으면서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물컵을 던진 것까지는 사실 같아요. 그런데 그 물컵을 그냥 바닥에 던졌냐 임의로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던졌냐 이런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면서 이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6번 반복한 건 저건 그 법률가들의 조언에 따라 저는 연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주 일가 분들이 성정이 좀 독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독특한 성정으로 볼 때는 만약에 연출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마이크 앞에서도 그 성정이 표출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중간에 들어보시면 목소리가 떨리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떨림이 진심으로 사과해서 떨린다기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연습을 했음에도 성정이 안 억눌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신문 몇 개, 방송 몇 개 장악하면 그 사주 일가의 이런저런 문제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저렇게 방송 화면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보고 계시거든요. 몸짓, 눈빛, 태도, 목소리, 그 떨림까지. 그래서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희 선생님 어떠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좀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창업주는 뭐 본인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경영을 보통 하죠. 근데 지금 조현민, 조현아 자매 같은 경우에 이제 창업주의 3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할아버지인 조중훈 회장이 이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을 창업을 했던 것이고 이제 조양호 회장이 2세고 지금 3세인데 무조건 이 오너 일가라고 해서 경영에 참여하는 거는 좀 이제는 그런 기업 문화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벌이라고 하는 회사들은 상장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 자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인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격이 안 되는, 능력이 안 되는 총수 일가들이 무조건
임원부터 뭐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몇 년 지나면 그야말로 대표 자리까지 오르는 이런 식의 패턴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기업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대 국회에 잠깐 있는 동안 대기업 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이라는 것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는 안 됐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적어도 그 회사, 그러니까 자기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 경영에는 일정 기간 동안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제 법률로서 뭐 강제하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능력이 좀 안 되거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재들은 경영에 참여를 안 하고 주주로서의 권한만 행사하는 쪽으로 우리 기업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조현민 전 전무로 시작해서 이게 일가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지금 물벼락 갑질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를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폭행이라는 건 위험한 물건이 이런 유리잔 같은 것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인데 최대 쟁점입니다. 지금 조현민 전 전무 측에서는 던진 건 사실이지만 사람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증언을 한 목격자들 참고인 조사 과정에는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라는 일부 증언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물건을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향해서 이런 유형력 행사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조사 과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업무방해는 회의의 어떤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여기도 법률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업무방해가 성립되려면 폭행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폭행이 있었느냐 그리고 타인의 업무였냐 이것이 대한항공 광고 업무였냐 광고 대행사의 업무였냐에 따라서 처벌 여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조사하느냐와 한 15시간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지금 뭐 사람을 향해 던졌느냐 안 던졌느냐 결국은 그거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 차이가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 않았다면 아예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단순 폭력과 특수 폭행의 차이는 반의사 불벌죄냐 아니냐. 예를 들면 피해자가 합의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 측도 유리컵을 던진 건 사실이지만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 않았다라고 그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증인들이 다수 목격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의 목격자가 아니고 다수의 피해자나 다수의 목격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으로 유죄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물을 뿌렸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물이 만약에 튀었다면 이 부분도 폭행 여부가 성립이 일단은 두 가지인데 유리컵을 던진 부분도 있고 그 물, 음료수를 사람을 향해서 그 튀게 했다, 그 뿌렸다라는 게 있는데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게 쟁점입니다. 컵을 밀쳐서 그냥 튄 거에 불과했다면 가실에 의한 거는 우리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격자들은 뿌렸다,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여지도 있어서 이게 단순히 컵을 밀치는 과정에서 사람한테 물이 튄 거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물을 뿌려서 폭행을 한 것인지가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출석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얘기가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 미안하다, 사죄한다라는, 죄송하다라는 그 주체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근데 오늘 나올 때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피해자 분들께라는 이 5글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 얘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 부분이 공분을 많이 샀는데 저분이 추가가 된 건 아무래도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좀 인지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6번 정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예. 그 광경은 우리들만 지켜본 게 아닙니다. 변호인들도 봤을 거예요. 예, 그리고 변호인들도 그 현장의 반응이라든지 언론의 반응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 다 봤을 것 같고요. 그걸 종합해서 또 대책을 세운 거겠죠. 이 답 또한. 근데 어쨌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이 말이요. 우리는 보통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뭐 법적 용어로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요 말 자체도 저는 변호인들과 상의한 그런 어떤 그 준비된 말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설명처럼 보통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그 행위에 대한 규정 예. 그건 그냥 갑질이에요. 오너 일가의 갑질이 심해도 너무 심한 네. 예, 이런 거지만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 법적 판단이 일반 국민 정서와 반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법은 어쨌든 최소한 인권을 마지막까지 보장하는 차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번 건은 김용남 의원님 말 맞다나 이거는 재벌 3세가 과연 3세라는 이유만으로 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경영 참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대책이 마련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석 장면 화면을 보니까요. 예. 지금 이제 어제 출석할 때 조현민 전 전무하고 같이 대동한 변호인이 작년에 조양호 회장이 이제 업무상 횡령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조양호 회장 사건을 담당했던 그 변호인이에요. 그러니까 한진그룹 일을 그 전부터 많이 해오던 변호인이라 아마 조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정도 사안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죠. 예. 그냥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정도이고요. 만약에 뭐 관세법 위반이라든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탈세 문제까지 있다라고 본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뭐 이 정도 특수폭행죄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좀 익숙한 모습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좀 거셌는데 일단 조금은 한 발 뺀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살짝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저건 예. 뭐 공당 대표시잖아요. 공당 대표인데 홍준표 대표의 SNS 글이라든지 예.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지금 국민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또 다른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서울시장 예. 후보조차도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버리면서 홍준표 대표가 좀 사면초가에 몰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 유력 수도권 후보들이 예. 홍준표 대표와 다른 입장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들의 경우는 사실 홍준표 대표 발언 하나하나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이 그 시민들한테 전해지면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의 자제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미묘한 긍정적인 변화 자체가 아니죠. 그 미묘한 긍정적인 변화가 국회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우리는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당내의 비판에 조금은 수그러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잔뜩 경제협력 문제만 얹어놔놓고 북핵회의는 정작 없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위장평화쇼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정은의 신뢰도가 하늘을 찌르고 이제 대한민국 차기 지도자 1순위가 될 지경입니다. 조금 너무 나가셨다는 느낌이고요. 그래도 우리 평화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이야 너나가 따로 있겠습니까? 네, 김태호 후보도 이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니냐. 사실은 뭐 어제 유정복 시장도 이야기가 있었고
어떠십니까? 지금 좀 너무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판문점 선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예.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40여일 남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가. 각 후보는 본인의 당선이 급선무죠. 가장 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됐던 당 대표가 됐던 뭐 지원 유세나 어떤 형태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표를 더 몰아줄 수 있으면 예. 어떻게든 매달려서 자기 지역에 방문이나 뭐 이런 걸 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와서 지원 유세를 하면 만약에 표가 더 떨어진다. 예. 그러면 그 지원 유세를 거부하겠죠, 후보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도 뭐 평소에야 당권을 갖고 있으면 뭐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선거 때는 뭐 쉬운 말로 다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안 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뭐 명백하게 예. 태도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심각한 것은 제1야당의 대표인데 예. 홍준표 대표의 어떤 이런저런 메시지가 뭐 100% 다 틀렸다 아니면 100% 다 옳은 얘기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 가끔 뭐 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사실은 정확한 팩트를 지적하는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예. 문제는 맞는 얘기를 해도 이게 옳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안 들리는 어떤 이미지가 형성돼 있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이제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참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막 대놓고 공개적으로 반대되는 의사표명들을 각 지역의 후보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이게 본인의 당내 입지가 아무래도 선거 때까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홍 대표가 이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이런 기조를 이어갈까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원래는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사석에서 지방선거 때까지 홍준표 대표의 어떤 페이스북 활동이라든지 네. 공개적인 발언을 가만히 자제하도록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거로 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뭐 원내대표가 뭐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렇게 뭐 그럴 권한도 없고 예. 그렇게 뭐 당내 입지가 확고한 것도 아니고 근데 글쎄요 이제 각 지역의 후보들이 본인의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다 보면 예. 아무래도 당내 위상에 있어서 변화가 올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결국 지금 요즘 다시 논란이 되는 건 국회 비준 문제를 놓고 야당, 특히 바른미래당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이건 좀 지금 논할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회담도 좀 청와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이 남북 합의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강력한 법률적인 효과, 뭐 예.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법적 규범력이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예.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야당들은 그런데 일단은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조약으로서의 국회 비준 대상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제 비준 절차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걸 비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남북관계 발전법에 보시면은 예. 어떤 이런 합의문을 통해서 국가에 어떤 재정적 부담을 주는 합의를 할 경우에는 국회 비준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만약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경연 문제, 뭐 도로를 건설하는 문제, 여러 가지 뭐 그 인프라를 시설 구축하는, 예. 투자하는 문제, 우리나라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거쳐서 설득하겠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남북관계 발전법상의 남북 합의서다. 예. 이제 청와대나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남북관계 발전법상의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되는 남북 합의서라 그러면 지금 이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의 절차는 그 남북관계 발전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그 법상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되는 남북 합의서는 예. 선언을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은 이거는 그 남북관계 발전법상의 남북 합의서로 볼 수가 없고 만약에 그걸 본다 그러면 이미 법 위반의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할 만큼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제가 봐도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볼 때 그건 야당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최 의원님 네, 하실 얘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실정법으로 따지면 예. 그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신 거죠. 잠입 탈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보수 단체가 예.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누가 그 보수 단체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손잡고 북한 그 군사분계선을 살짝 넘어갔던 것을 월경해서 이게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에 해당한다고 고발하는 걸 어떤 국민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뭐 세세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치행위라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관점이 다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 비준 문제는 뜻은 이런 겁니다. 2007년에 참여정부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책임자가 돼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선언이 나왔는데요. 그 14선언의 내용이 들여다보면 6.15 선언보다 훨씬 진전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 돼버리고 남북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총책임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석에서도 여러 번 14선언은 정말 내용상으로 보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내용이 많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안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회담을 하게 되더라도 남북 간의 회담은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이번 이제 판문점 선언도 가급적 국회와 같이 가고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일이 아니라 국회가 같이 가짐으로써 국가의 일이 되기를 바라는 뭐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저는 뭐 국회 비준 시기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이게 비준에 대해서 뭐 제1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나름 합리적인 의미 있게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이게 북미 회담 이후에 할 수도 있지 않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입장도 꼭 국회 비준을 밀어붙여서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지지 결의안을 내는 방식을 우회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당은 정의당 차원에서 이 지지 결의안을 내는 그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결국은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가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것이요. 일단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는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어떤 법상의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든지 이런 주장은 뭐 더 이상 요새는 통하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소요되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합의서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 그것을 국회에 뭐 예산안 통과시키듯이 이렇게 비준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려면 이게 이번에 체결된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소요될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가 수치상 계산 가능해야 국회 비준 동의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선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요구대로 비준 동의가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럼 나중에 가면 아니 계산도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가 있었으니까 이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 국회 동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비준 동의가 그 가능한 적어도 합의나 어떤 조약의 내용은 적어도 재정 소요에 대한 계산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 판문점 선언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준 동의 대상이 애초부터 될 수 없는 거고 다만
정치적으로 무슨 지지 선언의 의미의 동의라면 그건 정식적인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뭐 이미 말씀드렸고요. 지금 통치행위에 대한 표현이 뭐 구시대적이다. 그 일부 동의합니다. 근데 예.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건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그런 논리를 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행위라는 말 자체를 워딩을 그럼 조금 더 바꿔서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 재량의 범위는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미 국회 비준을 지금 막 해야 된다. 전 대통령의 뜻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회담을 할 것이냐,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냐, 국회와 같이 하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슈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이런 모습은 가능한 한 정치인들이 국민들께 안 보여드리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품격이 없다, 막말 이런 게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조원진 의원의 이 얘기는 옳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비속어를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 또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께서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뭐 그 비슷한 표현을 또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 좀 품격의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문화도 바꿔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스스로 자제하고 이런 행위가 더 이상 정치권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영상을 저희가 이걸 공개를 해야 되나 이미 뭐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원색적인 표현이라 저도 입에 좀 올리기 그렇고요. 이런 발언, 이런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하는 이런 발언, 이게 혹시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까? 범죄가 될 수 있죠. 공개된 장소에서 적나라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고요. 실제로 박범계 의원이 모욕죄 고발 얘기까지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또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인데 200조를 북한에 원조하는 것을 약속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도 성립될 수 있는데 일단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 없이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 뭐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당 법률국에 고발하자. 그래서 그 최고위원 전체 뜻으로 그렇게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이 난 건가요? 네, 오늘 트윗 공개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방송이라 전에 못 봤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선 이종걸 전 최고가 그런 표현을 하신 거 잘못한 거죠, 그것도. 과거에. 그런데 그 부분은 약간의 본인은 이제 실수했다고 변명이라도 할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를 잡고 하신 거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한 거고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모욕적으로 불러서 문제가 됐고 내부 토론할 때였죠. 그리고 지금은 뭐 허위사실 유포 200조는 근거도 없고요. 터무니없고 그다음에 아주 원색적인 욕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 여사님에 대한 욕도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건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창피하다는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